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동굴아빠는 토목 시공길사 그리고 토질 및 기초길사를 가지고 있고요. 시공 경력 1년, 토목 설계 경력 17년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가 동굴아빠의 관점으로 토목 시공길사 기출문제 강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평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 마치고 1번 문제부터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버럭 쌓깃이 유의사항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옆에 중괄호 옆에 이 숫자는 5년 내 기출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평 진행할 때 메모해두고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측화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의 일부를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암 성토, 암 쌓기 방법과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이렇게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와 동일하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좌측은 개요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관련 기준, 설계 기준과 시방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좌측 개요도 먼저 보시면은 최상부층 캐핑 그리고 층 중간중간에 입상 재료층을 설치하는 부분, 최대 치수 부분과 그리고 최대 치수와 관련돼서 층 쌓기의 높이 제한, 그리고 암버럭과 기타 재료의 배치 조건 이런 부분이 개요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암버럭 쌓기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재를 혼합 시 암버럭은 외측, 두 번째 절성토 경계부는 암성토를 금지한다. 세 번째 입상재료 또는 소일 시멘트층 설치. 4번 최종 마무리면 캐핑. 5번 대형 장비를 운영한다. 6번 시험도 대형 PBT 시험 또는 대형 전단 시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버럭 쌓기시 유의사항이 나왔을 때는 대제목 1번은 암버럭 쌓기의 정의 또는 개요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대제목 2번과 3번 또는 2번의 내용은 암 쌓기에 대한 재료 기준과 그리고 암 쌓기의 간격 그리고 위치 그리고 다짐 기준 이런 부분을 시방서나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평소 학습하실 때 암기하셨다가 시험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자의 시공단계 예산 검증 및 지원 업무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72조 시공단계 예산 검증 및 지원 관련 사항 내용 캡처해 왔으니까 요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 광급 자재 계약과 관련해서 기술적 검토를 아래 사항과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 업무 지원을 수행하여야 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검토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확정 여부 및 계약 방식에 따른 자금 집행 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도급 및 납품 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산출 내용 및 예정 공정률의 적정성 검토, 광급 자재의 경우 납품 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세 번째, 계약 시기에 따른 원가 계산 재비율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 이렇게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산 대비 성금, 차수별 기성 집행, 광급 자재 대가 지급 등 그 밖의 지출 비용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두 번째,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시 예산 변동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의 예산 통제 업무를 지원한다. 세 번째, 기능 향상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 VE 수행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학습을 하시기보다는 5년 내 기출 위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면분계의 내적, 외적 발생 요인 나왔습니다. 우측에 서브노트의 내용 일부 발췌해서 뒀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면분계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좌측은 내적 원인, 우측은 외적 원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토질 및 지역 요건, 임장균열, 그리고 집안 팽창, 진행성 파괴, 간극수압 증가, 동결 융해 등 자연적이거나 혹은 내적 원인으로 전당 강도가 감소하는 원인, 사면의 안전율 FS를 보면 전단 응력분의 전당 강도로 표현이 되는데 전당 강도가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외적 요인 개요도와 같이 보겠습니다. 강우 강설, 유수에 의한 침식, 그리고 절성토, 인장균열, 그리고 하중 증가, 그리고 함수비 증가 등이 있겠고 공통사항으로는 지진에 의해서 응력이 증가하고 강도가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이는 사면붕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측 외적 요인은 인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외적 요인이다. 이는 전단 응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면붕괴의 내적, 외적 발생 요인은 지금 서브노트에 발췌된 요 내용, 개요도와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 용어에서는 개요 부분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사면붕괴의 형태 그리고는 이제 문제에서 원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면붕괴의 방지 대책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이 곁들여 쓸 내용을 두 개 다 쓸 수 있을 때는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리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방지 대책 위주로 쓰는 게 좋은 답안 방향 같습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다짐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측 내용 보시면 서브노트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다짐 에너지 및 함수비에 따른 강도 변화 되어 있고요. OMC를 기준으로 OMC를 넘는 범위에서 OMC가 넘는 범위에서 큰 다짐 에너지로 다짐 시 콘지수, 즉 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측 내용 마저 보시면은 최적 함수비 이전은 면모 구조이고 다짐 에너지에 따라 비례해서 강도와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하는데 반면에 최적 함수비 이후 조건 이상 구조에서는 과다짐 발생 시 강도와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이루더라. 요게 물어본 과다짐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다짐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다짐의 개요 또는 정의를 쓰실 수가 있겠고 첫 번째 방향으로는 과다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과 그리고 방지 대책과 이제 처리 대책 이런 방향으로 답안을 기술하셔도 되겠고 추가적으로는 과다짐에 대한 공학적 원리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든지 또는 다짐에 대한 시공 관리 사항 이런 부분으로 기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다짐의 원리 부분을 충분히 기술했기 때문에 과다짐 시 문제점과 그리고 방지 처리 대책 위주로 기술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SMA 아스팔트 포장 해서 괄호 내유동성 아스팔트 포장 되어 있습니다. 우측 내용 서브노트에서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고요. 보겠습니다. SMA 아스팔트 포장과 일반 아스팔트의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표의 좌측은 물어본 SMA, 그리고 우측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을 썼고요. 개념도 부분에서는 조골재 부분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면, 저항하는 면이 커져서 인터라킹이 큼 이렇게 개요도에 강조를 했고요. 일반 콘크리트는 조골재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접촉면이 작더라. 이런 부분을 특히 주안을 둬서 서술한 특징 비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SMA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저항성이 우수하고 내하력 그리고 마모 저항력이 우수하더라. 그렇지만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2.2배 고가다. 이런 부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MA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SMA의 정의 또는 개요를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SMA의 포장 구성, 포장 재료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혹은 SMA의 재료 부분은 이렇게 개요에 포함해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SMA 포장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도와 특징을 비교했으니까 마지막은 시공시 유의사항 해서 학습하셨던 부분 충분히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복장 강관의 용접 접합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은 강관이기 때문에 강관에서 사용하는 용접 접합 방법, 우측 페이지 상단에서 맞댄 용접과 그리고 모살 용접, 요 강관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겠고, 이어서는 용접 시 유의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도복장이 실시된 강관이기 때문에 도복장 강관의 용접 이후 검사 방법, 용접 이후 검사 방법과 추가적으로 도복장 강관을 현장 용접한 부분에 외부 도복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관로공사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내용을 추가해서 기술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은 도복장 강관의 현장 용접부의 외부 도복장 설계 기준,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테이프 도복장과 세라믹 코팅으로 구분되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구성 부분, 그러니까 이제 노출부라든지 매설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화면 캡처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장 현수교 나왔습니다. 우측에 캡처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는 개요도가 있고 위에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탑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탑에서 일부분은 사장교 형식으로 이렇게 사장교 형식으로 직접 거더를 지지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파란색은 요 사장교 부분, 그리고 이제 사장교의 내측 요 부분은 현수교처럼 이렇게 케이블에 행거를 내려서 강상판을 이렇게 지지하는 형식의 현수교 형식, 그러니까 사장교와 현수교가 결합된 형식이구나.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개요, 사장현수교의 정의와 개요 부분 써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는 사장현수교의 개요도, 이렇게 개요도와 주요 구성 부분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는 사장현수교의 특징, 이제 장점과 단점이 되겠고,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사당현수교의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내용 잡아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하천 수제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서브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천 수제의 이런 개요도, 횡수제라든지 평형수제 이런 부분 내용이 있고 투과수제와 불투과수제 이렇게 곁들여서 개요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수제에 대한 개요 또는 정의 부분이고 이어서는 수제의 역할, 목적입니다. 이어서는 수제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제 및 호환의 특징 비교 이렇게 했습니다. 특징 비교가 어려우신 분은 물어본 게 이 수제이기 때문에 수제 위주로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제는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유로의 폭과 수심을 유지하고 제방과 하상을 보호하는 하천 구조물이다. 2번 수제 역할, 하상의 쇄골 방지, 유로 및 저수지 제어, 수위 조절, 이어서 본류 및 지류의 흐름을 유도하고 하천 경관, 생태계를 유지하더라. 그리고 하상 재료의 이동 또는 유실을 방지, 조정하더라. 내용 보시면 되고 수제의 종류는 구조에 따른 종류, 방향에 따른 종류, 재료 및 형태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4번은 특징 비교인데 물어본 문제가 수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꿔서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수제 내용만 보시면은 장점 부분은 흐름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유로가 고정되고 제방 보호가 가능한 그런 구조물이다. 토사 퇴적과 유속 감소의 효과가 크고 생태계 및 경관 보존 효과가 크다. 반면 단점은 하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하류부에서는 수충부가 이동되더라. 수제의 선단 부분은 세굴이 가능하더라.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압 우물 릴리프 웰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압 우물은 댐 구조물에서는 하류축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치민선과 또는 유로를 이렇게 저하시켜서 재치에 의한 파이핑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압정이고 사실 요거는 시공길사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기술하기 상당히 어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압정의 상세도 불러드려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자료고요. US 아미, 그러니까 미군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식인가 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우물 외측으로 스크린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스크린 형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외측에는 이제 모래와 자갈 이렇게 백필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윗부분은 이제 밸브를 포함한 이렇게 운용 설비가 되겠고 그 외측은 와이어 메쉬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개요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압 우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이렇게 댐 제체에서 이제 취민선과 유선을 저하시켜서 파이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우물이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 또는 토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모래층이 있고 유수의 흐름이 있는 층이 있습니다. 지층의 변화로 이 상부층에 점토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하부의 대수층은 상부의 점토층의 하중으로 인해서 피압을 받게 돼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층을 이제 피압 대수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피압 대수층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우물을 이렇게 뚫어서 수압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부분도 감압
우물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마 우물의 설치로 피압 대수층의 압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집안의 양수량을 측정해서 집안의 투수계수 K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번 마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접 터널 시공에 따른 기존 터널의 안전 능력, 즉 세이프 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측의 윗부분을 보시면은 탄성 상태, 그리고 탄소성 상태의 터널의 주변 능력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이모 교수님 교재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해왔고요. 잠깐 보시면은 터널 반경이 A인 부분을 굴착을 했을 때 터널 굴착면과 이렇게 평행한 방사응력 시그마 R과 그리고 여기에 수직한 접선응력 시그마 세타의 크기를 이렇게 그래프화하여 이렇게 도식한 부분입니다. 탄성 영역 같은 경우는 A분의 R이 이렇게 3 부분에 왔을 때는 수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탄소성 상태, 그러니까 이완 영역이 큰 경우는 이렇게 3을 벗어난 이후 범위에서 수렴이 되고, 특이한 거는 골창면에 닿은 이 부분보다 일부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서 방사응력과 접선응력이 가장 커지더라,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 저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기준이고요. 터널의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이 D에 따라서 이제 구분한 건데, 터널 직경의 직경 외면으로부터 4에서 6m 범위는 B 영역으로 설정하고, 터널의 골창면에서 2D 부분까지, 자 2D 부분까지는 이렇게 2D 부분과 상부측은 요 각도로 해서 C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A 영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A 영역과 그리고 B 영역 그리고 C 영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뒀고, 이러한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고 시험장에서 기술하셔도 좋은 답안 방향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말씀드린 이런 공학적 원리 부분과 혹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부분,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시고, 추가적으로는 근접 시공, 근접 터널 시공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 방향으로 정답을 기술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번 쇼크리트의 시공관리 나왔습니다. 우측에 서브노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쇼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 해서 좌측은 시공시 유의사항, 우측은 재료 및 배합적, 이렇게 나눠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적은 보면 외계 온도는 10도 이상이어야 되고, 리바운드량을 최소화, 그리고 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쇼크리트를 뽑는 방향은 골창면으로부터 직각, 그리고 1m를 유지하고 250kPa의 압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쇼크리트 시공시는 용수 처리도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서브노트 상에 작은 공간 안에 하려니까 이렇게 됐지, 나중 시험장에서는 개요도와 내용을 이렇게 크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측의 재료 및 배합적 사항 보겠습니다. 시공 품질 기준, 즉 단위 수량과 그리고 장골재율, 그리고 최대 골재 치수와 이런 부분을 준수해서 재료를 사용하고 배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쇼크리트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쇼크리트의 정의 또는 개요 부분을 쓸 수 있겠고, 쇼크리트의 역할, 목적이겠죠,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쇼크리트는 크게 건식과 습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비교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연성 파괴와 치성 파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개요를 써주시는데 연성 파괴와 그리고 취성 파괴에 대한 정의 부분, 이 부분을 충분히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는 연성과 취성 파괴를 유발하는 철근비에 대한 특징 비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 철근비 가소, 과대 철근비에 따라서 개념도와 철근비, 파괴 순서, 파괴 거동, 그러니까 이 파괴 거동의 취성 파괴 그리고 연성 파괴 부분이 구분되는 이런 비교표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그런 원인 또는 원리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동 도급의 종류 및 책임 한계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캡처한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담 이행 방식, 그리고 공동 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공동 도급은 크게 구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요 부분, 즉 정의 부분과 그리고 특징, 그리고 책임 한계 부분, 하자 책임에 대한 이 부분 내용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연대 책임으로 들어가게 되고 분담 이행 방식은 각 시공사가 분담해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주계약자형 이행 방식은 구성원 각각 책임이 원칙이지만은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연대 책임으로 간다. 이런 내용 충실히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화면 캡처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9회 1교시 용어에 대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